테슬라의 알파이자 오메가 일론 머스크. 그런데 그가 테슬라의 창업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틴 에버하드라는 인물. 그는 테슬라 창업자란 이름의 블로그를 만들고 창업자도 아닌 머스크가 회사를 망치고 있다고 엄청 헐뜯었죠. 머스크는 그냥 물주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머스크와 명예훼손으로 소송까지 벌였는데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은 머스크와 테슬라 덕에 떼부자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선 2003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테슬라 모터스라는 회사는 한 남성이 겪고 있던 중년의 위기 덕분에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중년의 이름이 바로 마틴 에버하드. 네, 머스크를 헐뜯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2003년의 어느 날 마틴 에버하드는 조기 은퇴에 성공한 중년이었습니다. 아마존보다 앞서 최초의 이북을 만들어 회사를 성공적으로 매각한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는 헛헛한 마음을 달래고자 스포츠카를 탐닉합니다. 평소에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에버하드는 친환경 스포츠카를 찾아다녔죠. 그러다 12만 달러짜리 연노랑색의 전기 스포츠카 T0를 발견합니다. 딱 3대만 만들어진 모델로 납산 배터리를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납산 배터리다 보니 부피도 크고 값도 너무 비쌌습니다. 근데 에버하드는 이북을 만들었잖아요. 이북에 사용했던 가볍고 저렴한 리튬 배터리로 전기차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죠. 2003년 7월 1일 전 세계 모든 가정이 쓰고 있는 전류 체계를 개발한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에서 따서 회사 이름을 테슬라 모터스로 등록합니다. 전 세계에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포부가 담긴 이름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에버하드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최소 수백만 달러는 있어야 사업을 시작이라도 할 텐데 그 정도 여유는 없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써서 투자자를 찾아다니지만 전부 거절당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추천받았는데요.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일론은 이미 리튬 배터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훗날 테슬라의 기술 책임자가 되는 스트로벨이라는 한 대학생 덕분이었는데요. 머스크는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스트로벨에게 리튬 배터리의 발전상을 듣고는 직접 만들어보라고 $10,000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에버하드가 리튬 배터리로 전기차를 만들겠다니까 어땠겠습니까? 바로 혹하죠. 조건 하나만 들어주면 큰 돈을 투자하기로 약속합니다. 머스크가 회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 에버하드는 받아들였고 머스크는 바로 $635만 쾌척하고 테슬라 최대 주주로 등극합니다. 이때까진 두 사람의 사이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30대 초반이지만 이미 2번의 사업을 성공시킨 억만장자였습니다. 근데 이 성공 뒤엔 아픈 이야기가 있었죠. 처음 만든 회사는 집2, 지금으로 따지면 구글맵 같은 지도 서비스였습니다. 동네 가게의 정보를 인터넷 지도상에 올려주는 서비스였죠. 동생과 함께 창업해서 머스크가 손수 개발했는데요. 석 달간 근처 YMCA 건물에서 도둑 샤워를 하고 소파에서 쪽잠만 자는 등 처절히 매달렸습니다. 다행히 시장에선 금세 반응이 왔고 $300만 투자를 유치하면서 서비스는 전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투자 조건이 전문 경영인을 CEO로 데려오는 거였습니다. 머스크는 최고 기술 책임자로 강등됐죠. 그는 자식 같은 집2를 더 크게 키우고 싶었지만 얼른 비싸게 팔고 싶어 했던 투자자들에 의해 반강제로 회사를 컴팩 컴퓨터에 매각합니다. 머스크의 수중엔 $2,200만 돈만 남게 되죠. 평생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이었지만 그는 곧바로 다시 새 회사를 차렸습니다. 캐나다 은행에서 인턴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는데요. 인턴 사원 머스크는 당시 액면가 $1당 25센트에 거래되고 있던 개발도상국 채권을 미국 정부가 50센트까지 보증해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5센트에 사서 50센트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으니 거저잖아요. 심지어 전화로 문의해보니 $100억어치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보고했는데 웬걸 어른들은 무시했죠. 일론은 그 정도로 답답한 업계니까 당연히 내가 씹어먹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엑스닷컴이라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죠. 수수료는 없애고 이메일 주소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에 경쟁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페이팔. 제로투원이라는 스타트업계의 불후의 명저 혹시 아시나요? 이 책의 저자 피터 틸이 당시 페이팔의 CEO였습니다. 자존심 강한 두 천자가 맞붙은 싸움, 피가 튀길 수밖에 없었죠. 이 둘은 출혈이 너무 심해서 양쪽이 받은 투자금을 전부 소진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회사는 합병하게 되죠. 지분이 가장 많았던 머스크가 CEO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엑스닷컴 출신이랑 페이팔 출신 간에는 알력이 있었습니다. 일론의 집요하고 고집스런 경영 스타일에 지친 페이팔 출신들이 중간에 나가떨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머스크가 그동안 미뤄왔던 신혼여행을 떠나는 순간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머스크 부부가 호주행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회사에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사회는 머스크를 축출하고 페이팔 출신의 피터 틸을 CEO로 추대합니다. 물러난 머스크는 크게 상심하지만 페이팔이 이베이에 인수되면서 2억 5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 세운 회사에서 두 번이나 쫓겨난 셈이잖아요. 앞으로는 절대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을 겁니다. 에버하드와의 파국은 이미 이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을지 모르죠. 사실 테슬라 이전에도 시중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있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만든 세단 EV1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역시 배터리였습니다. 배터리 값만 수천만 원이니까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았습니다. 배터리를 적게 넣자니 주행거리가 확 줄어버리고 비싼데 멋지지도 않고 충전도 불편하니 잘 팔릴 리가 없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금세 EV1 프로젝트를 폐기하죠. 마틴 에버하드는 EV1의 실패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그러고서 결론을 내립니다. 답은 전기 스포츠카다. 당시 EV1의 구매자는 모두 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부자. 친환경차는 나는 환경을 중시하는 부자예요 라고 뽐낼 수 있는 일종의 허세템이었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이 사람들을 타깃으로 번쩍번쩍한 스포츠카를 비싸게 만드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스포츠카는 일반 차량에 비해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배터리를 적게 실어도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었죠. 빠른 레이싱을 즐기는 부자들의 취향에도 딱 맞았습니다. 테슬라의 목표가 설정 완료됐습니다.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스포츠카,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 시간이었죠. 에버하드는 이북을 만들 때도 제조를 직접 하지 않고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도 같은 전략을 채택하는데요. 영국 스포츠카 브랜드 로터스에서 파는 앨리스란 차체를 사서 엔진을 뗀 다음 T0의 제조사가 만든 전기 모터를 달고 리튬 배터리를 연결하는 계획이었죠. 리튬 배터리 팩만 만들면 되니까 일이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이때 아까 말했던 스트로벨이 다시 등장하죠. 스트로벨은 머스크가 준 돈으로 혼자 열심히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다가 머스크의 권유를 받고 테슬라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7,000개의 리튬 배터리를 병렬로 연결해서 테슬라 최초의 배터리 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테슬라 모터스의 창립 1년 6개월 만인 2005년 1월 27일 테슬라의 첫 자동차 로드스터가 제작됐습니다. 이때 테슬라의 직원은 단 18명뿐이었죠. 로드스터를 조립한 작업장 앞의 거리, 첫 시운전은 스트로벨이 했다는 썰도 있고 머스크가 직접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긴장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엑셀을 밟는데 로드스터는 엄청난 스피드로 가속하면서 쏜살같이 튀어나갔습니다. 모두가 열광에 도가니 난리가 났는데요. 에버하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테슬라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증거입니다. 흥분한 머스크도 그 자리에서 9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고요. 다른 투자자들도 400만 달러를 보탰습니다. 성공의 희열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모두를 들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한참 좋은 와중에 갑자기 사업이 중단됩니다. 저기 저 머나먼 동아시아의 나라 대한민국의 한 회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로드스터의 배터리팩에 들어간 7,000개의 리튬 배터리는 우리나라의 LG화학에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리튬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애플도 LG화학 배터리가 들어간 노트북을 15만 대 이상 리콜하기도 했죠. 근데 로드스터엔 이게 7,000개가 들어가잖아요. LG화학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불나면 큰일 난다. 그렇게 쓸 거면 배터리 당장 반납해라. 강하게 압박했죠. 테슬라 엔지니어들은 LG화학의 우려를 직접 실험으로 옮겨봅니다. 배터리 20개를 테이프로 묶고 불을 붙여보는데요. 엄청난 굉음을 내더니 불에 휩싸인 배터리는 로켓마냥 하늘로 치솟아 버렸습니다. 20개가 이 정도인데 7,000개의 불이 붙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죠.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LG화학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면 테슬라는 어쩌면 시작도 못해보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테슬라 엔지니어들은 매일 실험에 들어갑니다. 배터리 셀 하나가 과열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특정 온도에 다다르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배터리팩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 사이의 간격을 조정해 보기도 하고 배터리 근처에 튜브를 설치해서 차가운 액체나 공기가 흐르게 하는 등 과열을 막기 위해 가진 수단을 다 써봅니다. 그러다 스트로베리 해결책을 구해내는데요. 여러 아이디어를 다 때려박는 아니었죠. 배터리 사이사이의 간격을 띄우고 거기에 액체 튜브를 밀어넣고 미네랄 반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러면 배터리 하나에 열이 오르더라도 바로 근초로 분산이 되면서 임계점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폭발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로드스터를 공개할 차례였습니다. 실제 생산을 하기 위해선 추가로 투자를 받아야 했고 배터리 제작 업체의 동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꼭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했었죠. 머스크는 직접 나서서 행사의 모든 요소를 하나하나 아주 극적으로 연출했습니다. 장소도 속도를 강조할 수 있게 산타모니카 공항으로 정했고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워제네거, 디즈니 CEO인 마이클 아이즈너 같은 유명 인사들도 초대했습니다. 그야말로 테슬라의 운명을 가를 역사적인 순간, 시운전은 기술 책임자 스트로벨이 맡았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조수석에 태우고 천천히 경납고 밖으로 나왔죠. 완벽히 준비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엔진이 과열돼서 꺼질까봐 테슬라 직원들은 속으로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로드스터, 그들을 보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거 속도 좀 내봐요. 하지만 스트로벨은 기다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활주로를 향해 나아갔죠. 그리고 활주로에 다다르는 순간 잠시 멈추더니 힘껏 엑셀을 밟았습니다. 로드스터는 삽시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시끄러운 주행 소리도 없었기에 활주로에 피어난 먼지 구름만이 로드스터의 엄청난 성능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아주 대박이 나서요. 아놀드를 비롯해 20명이 넘는 사람이 10만 달러를 내고 예약을 신청했습니다. 테슬라의 1차 판매 목표가 100대였는데 이날 공개 이후 딱 3주 만에 달성돼 버렸죠. 이날 사실 테슬라에서는 엔진이 퍼질까봐 시승자마다 딱 5분씩만 태워줬거든요. 예약한 사람 중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한편 머스크는 공개 행사가 대박이 났는데도 기분이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에버하드에게 쏠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기사에서 일론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기도 했는데요. 투자금도 거의 혼자서 다 냈고 핵심 인재인 스트로벨을 데려온 것도 머스크였는데 기분이 나쁠 만도 했습니다. 게다가 본격적인 생산을 준비하면서 머스크와 에버하드 사이에선 갈등이 쌓여갔습니다. 머스크가 이전에 창업한 두 회사는 모두 소프트웨어 회사였잖아요. 그 업계에선 사용자 경험을 매우 중시해서 끊임없이 서비스를 개선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탁월한 개발자가 며칠 밤만 새서 코딩에 매달리면 이게 실현이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선 그게 너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하드웨어 기업이라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만 바꿔도 비용이 대폭 늘어났죠. 하지만 머스크는 사소한 결함도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촌스러운 내부 인테리어와 불편한 좌석은 물론 높은 문턱도 마음에 안 들었고 헤드라이트는 너무 평범하게 보였죠. 게다가 차문도 손잡이 없이 건드리는 것만으로 열 수 있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테슬라의 목표 고객인 부자들의 니즈에는 딱 맞는 제안이었지만 이걸 실현해야 하는 에버하드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죠. 머스크의 요구를 하나씩 반영할 때마다 시간은 계속 늦어지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니까요. 이 문제로 감정의 골은 계속 깊어지고 로드스터의 출고는 자꾸만 늦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약자들 사이에서도 에버하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늘어났습니다. 10만 달러를 낸 지가 언젠데 아직 로드스터의 꽁무니도 못 봤다는 불만이 쏟아졌죠. 게다가 이사회에서도 에버하드에 대한 의심이 싹 텄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사회에서는 벤처 캐피탈의 전문가를 투입해서 생산 단계 전반을 점검하는데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대당 9만 달러에 판매하는 로드스터의 재료비가 무려 11만 달러였던 겁니다. 인건비나 다른 간접 비용까지 더하면 대당 비용이 20만 달러에 육박했죠. 그럴만도 했던 것이 공급망이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일본 공장에서 배터리셀을 산 다음 태국으로 옮겨서 팩으로 조립했고요. 이걸 또 한참을 걸려 영국까지 운송한 다음 로터스의 앨리스 차체에 설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남미 대륙을 빙 돌아서 LA로 옮겨왔죠. 비효율의 극치였습니다. 그런데 에버하드는 이 심각한 상황을 이사회에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버하드는 연사로 초청받은 자동차 행사에 가는 길에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테슬라를 시작했던 이 남자에겐 6개월치 급여 10만 달러와 테슬라 주식 25만 주를 살 수 있는 스톡 옵션만이 남게 되죠.
그렇다고 너무 불쌍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3년 기준 이 에버하드의 재산은 5억 달러, 우리 돈 6,500억 원에 달했으니까요. 이제 테슬라의 운전대는 일론에게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머스크는 제조업에 잔뼈가 굵은 CEO들을 데려오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영을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현금은 바닥나기 시작했고 예약 금액까지 손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로드스터를 생산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머스크는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개인 수표를 발행하고 회사 비용을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하기까지 했습니다. 스페이스X에 들어간 돈을 빼면 이미 전 재산이 테슬라에 투입된 상태라 본인 생활비도 친구들에게 빌려서 써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얹혀 살았고요. 그렇게 머스크는 테슬라 심폐소생에 올인합니다. 배터리팩을 캘리포니아에서 조립해서 공급망을 단순화하고요. 차체도 영국에서 비행기로 받아와 현금이 묶이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또 크라이슬러에서 대표 엔지니어를 데려와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죠. 원가 절감에도 집중하는데요. 차를 전부 분해해서 부품을 쫙 펼쳐놓고 부품마다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메모지에 써서 일일이 붙였습니다. 원료 가격과 완성 부품 가격을 비교한 다음 그 차이를 줄이려고 엄청 노력했죠. 나중에는 이 차이를 바보 지수라고 정식으로 명명하고 경영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뼈를 깎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계속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설상가상 회사 직원 한 명이 회사 상황을 외부에 폭로하기까지 합니다. 예약금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죠. 머스크는 차기 모델을 공개해서 부족한 투자금을 유치하려던 계획이었는데 이 폭로 한 방으로 이마저 무산됐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회사 스페이스X도 발사가 3번이나 연달아 실패하면서 파산만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점입가경, 금융시장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때는 2008년 21세기 최대의 금융위기를 앞두고 있는 시기였죠. 시장에는 돈이 바싹 말라 그 누구도 테슬라를 구원해 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아내였던 탈룰라 라일리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때 매일 밤 자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팔을 마구 휘둘러댈 정도로 극한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하기도 부지기수였죠. 이렇게 낭떠러지 끝까지 몰렸던 머스크.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머스크에게 뜬금없는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이 구원자의 정체가 너무 재밌는데요. 머스크가 그렇게 타도하고자 했던 내연차 업체 중 하나, 다임러 크라이슬러였거든요.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주인이었죠. 다임러의 경영진은 자기네 스마트라는 브랜드의 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싶어 했는데요. 스마트를 위한 배터리팩을 만들어줄 업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한테 기술 한번 보여달라고 한 거죠. 하지만 이때 머스크는 아예 차를 준비해버렸습니다. 멕시코까지 가서 스마트 한 대를 사와서 거기에 로드스터의 전기 모터와 배터리팩을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방문한 다임러 경영진들에게 시승을 시켜줬죠. 차는 4초 만에 시속 100km로 내달렸습니다. 감탄한 다임러 측은 테슬라에 배터리팩을 납품받겠다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테슬라의 지분을 대가로 5천만 달러를 투자하죠. 이 돈 덕분에 테슬라의 모터는 다시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로드스터를 생산할 돈도 충분해졌고 대량 생산할 다음 모델에 대한 구상도 마친 데다가 다임러 후광까지 받았습니다.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한 머스크는 테슬라 상장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은행권에서는 난색을 표합니다. 공장이 없는 자동차 회사는 상장이 어렵다고 지적하죠. 자동차 공장을 하나 세우려면 조 단위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난감한 머스크. 그런데 이때 또 다른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당시는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던 시기. 자동차 업체들이 우수수 파산하는 바람에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는 공장 하나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미국에서의 영업을 축소하는 도요타의 공장이었는데요. 기회다 싶었던 머스크는 도요타 CEO 아키오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를 로드스터에 태우는데요. 반응은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위기가 한참 달아오르고 머스크는 조심스레 공장을 넘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답은 오케이. 평생 고용을 자랑하던 도요타였기에 아키오도 공장 폐쇄가 내심 부담스러웠던 차였습니다. 평소였다면 10억 달러를 줘도 살 수 없는 공장이었을 텐데 도요타는 이걸 불과 4,200만 달러만 받고 테슬라에 넘깁니다. 게다가 여기에 돈을 더 얹어서 총 5천만 달러를 테슬라에 투자해주죠. 이 공장과 투자금을 무기로 테슬라는 기업 공개를 단행합니다. 주당 17달러, 주식 매각으로 회사에는 무려 2억 6,600만 달러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제 현금 부족과는 안녕이었죠.
그날 뒤풀이에서 머스크는 이런 건배사를 남깁니다. 엿 먹어라 석유. 근데 이거 참 배은망덕하지 않나요? 다임러와 토요타 두 자동차 회사 덕분에 간신히 살아났으면서 말이죠. 테슬라의 다음 자동차 모델 S는 사실 훨씬 전부터 이미 개발 중이었습니다. 소수의 부자를 위한 스포츠카가 아닌 프리미엄 양산차. 진짜 자동차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선 꼭 필요한 모델이었죠. 첫 희망을 열어젖힌 건 역시 스트로베리였습니다. 그는 벤츠 CLS를 사다가 인테리어와 서스펜션은 그대로 두고 엔진이랑 연료 탱크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모터와 배터리를 설치했죠. 로드스터의 성능과 벤츠의 승차감이 만나 엄청난 자동차가 튀어나왔습니다. 꼴딱 넘어가기 직전이었지만 회사의 희망이 감돌았죠. 2009년 머스크는 본격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 GM 디자이너였던 폴츠하우젠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할 엔지니어링 천재를 찾아 나서죠. 이번에 간택된 사람은 피터 롤린슨. 제규어 자동차를 디자인하다가 엔지니어링에 눈을 떴고 이후 여러 자동차 회사에 컨설팅을 해주던 와중이었습니다. 롤린슨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기존의 엔지니어링 팀은 머스크에게 모델 S를 위해 1000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롤린슨은 머스크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죠. 45명이면 될걸요? 이번에도 공개 행사를 위한 쇼카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쇼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벤츠를 개조해서 만들었더니 외관은 에스턴 마틴처럼 고급스러웠고요. 배터리팩을 뒷좌석이 아니라 바닥으로 옮기면서 내부 공간은 SUV만큼 넓어졌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앞자리 중앙. 수십 개의 물리 버튼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를 떡하니 터치스크린 하나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애플이 아이패드를 출시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성능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0-100 6초, 주행거리 500km. 근데 이게 5만 달러라고요. 공개 행사장은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모든 행보가 그렇듯 모델 S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롤린슨의 엔지니어링 팀은 어떻게든 돈을 아끼려고 애쓰는데 머스크는 이번에도 역시 멋진 기능을 더 넣으라고 훈수를 보탰습니다. 특히 배터리팩 크기를 두고 머스크와 롤린슨이 크게 한바탕 붙었는데요. 머스크는 당연히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 차가 예쁘다 파였고 롤린슨은 바닥에 있는 배터리팩이 너무 얇으면 돌멩이 따위에 쉽게 손상될 수 있으니 안 된다라고 주장했죠. 롤린슨은 어찌어찌 여기까지는 참았는데 머스크가 팔콘 윙이 달린 모델 X까지 만들자고 난리를 치면서 폭발합니다. 머스크는 매달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엔지니어링 리더를 잃은 테슬라의 주가는 20%나 폭락해버립니다. 하지만 테슬라 직원들은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프로젝트를 이어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온갖 창의적인 솔루션이 쏟아지는데요. 컨베이어 벨트가 딸린 조립 라인을 설치하자니 생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앞으로 뭐가 더 필요할지 모르는 상태. 그래서 최초로 카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차체를 카트에 싣고 카트는 바닥에 자기 테이프를 따라 자동으로 이동하면 각 공정에서 달라붙어 부품을 설치하는 체계였죠. 이 시스템 덕분에 새로운 공정을 추가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공정은 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공정이 2배나 늘어나 있었죠.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카트 조립 라인은 신의 한 수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델 S의 초기 생산 물량은 품질이 엉망이었습니다. 단차는 말할 것도 없고 배터리팩에서는 냉각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심지어 비가 새는 차들도 있었으니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해결사가 필요한 시간, 에버하드를 몰아낼 때 나섰던 그때 그 사람, 엉망진창 공급망을 파악했던 팀 왓킨스가 다시 나섰습니다. 이 사람이 봤더니 작업 과정이 하나도 표준화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부 주먹구구라 한 차 한 차 만들 때마다 달라졌죠. 그래서 왓킨스는 고프로 카메라를 사서 작업자 몸에 부착한 다음 모든 과정을 녹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업을 표준화했죠. 단계별로 이중 확인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꼭 앞단계 작업 결과를 확인하게 하면서 불량률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엄청나게 몰아친 덕분에 2012년이 되자 테슬라는 모델 S를 한 주에 400대나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어엿한 자동차 회사가 된 거죠. 친환경 차량 판매 크레딧을 다른 완성차 업체에 팔면서 2013년 1분기에는 테슬라 창사 최초로 순이익까지 거둬들입니다. 3개월간 1,100달러, 아주 작고 귀여운 액수였지만 테슬라 사람들에겐 너무도 소중한 돈이었죠. 9월에는 엄청난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미국 소비자에게 가장 신뢰받는 잡지 컨슈머 리포트가
모델 S를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한 겁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차량을 직접 사서 50가지도 넘는 실험을 한 뒤에 리뷰를 쓰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여기서 모델 S는 99점을 받았습니다. 99점짜리 자동차, 날개도 친 듯 팔려 나갈 수밖에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벤츠 S클래스보다도 많이 팔렸죠. 주가는 3배도 넘게 튀어오르고 이때다 싶어 머스크는 추가로 신주를 발행합니다. 그렇게 확보한 17억 달러를 갖고 이제 다음 목표를 향해 달리겠다고 공표하죠. 프리미엄 SUV인 모델 X와 일반 대중을 위한 모델 3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업계에 확실히 자리 잡기 위해선 모델 3의 성공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35,000달러, 누구나 욕심은 내볼 수 있는 차, 모델 3는 테슬라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었죠. 머스크는 도요타에서 인수한 공장이라면 한 해에 40만 대는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업체에서 만드는 배터리가 40만 대 분량이 안 됐습니다. 결국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를 생산해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공장이 필요했죠. 머스크가 구상한 공장, 이름부터 웅장합니다. 기가 팩토리. 한쪽으로는 원자재가 들어가면 반대쪽에선 완성된 배터리팩이 나오는 그야말로 원스톱 배터리 공장이었죠. 그런데 공장을 만들려면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잖아요. 테슬라가 투자를 받았다지만 그래봐야 수중에 8억 달러뿐이었습니다. 차량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했죠. 그래서 머스크는 머리를 씁니다. 남의 돈으로 공장을 지어보자. 머스크의 목표는 협력업체 파나소닉과 주정부였습니다. 절반은 파나소닉이 내게 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주정부에게 인센티브를 최대한 많이 뜯어낸 다음 부족한 부분만 추가 투자로 충당하자는 계획이었죠. 모델 S의 성공 덕분에 주정부는 너도 나도 달려들었고요.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네바다가 기가팩토리를 쟁취해냈습니다. 그런데 웬걸 파나소닉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절반이나 내는데 공장 소유권은 테슬라가 가져가니 내킬 리가 없었죠. 그러자 머스크는 어떻게 했느냐? 조바심을 자극합니다. 돈도 없었으면서 냅다 공사를 시작하죠. 온갖 건설 장비를 들여오고 흙을 파내고 한 달에 200만 달러씩 공사비를 지출합니다. 너희가 안 해도 우리는 한다. 버스 떠나면 영영 안녕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 거죠. 모델 S로 달달한 매출을 맛본 파나소닉은 결국 머스크에게 백기투항합니다. 사실 모델 3는 모델 E가 될 뻔했습니다. 머스크가 원한 이름이 E였죠. 그런데 모델 S, 모델 X 사이에 모델 E를 넣어버리면 색가 돼버리잖아요. 하지만 다행히 포드에서 이미 모델 E라는 상표를 선점한 상태라 E와 비슷한 3로 모델명이 결정됐습니다. 우리 돈 4,500만 원 정도의 가격에 한 번 충전하면 320km까지 달릴 수 있는 전기차. 머스크의 타겟은 BMW 3 시리즈와 벤츠 C 클래스였습니다. 배터리 값이 너무 비싸서 이 가격이 가능할까 싶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스트로베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일단 배터리셀 하나하나의 크기를 키워서 저장량을 늘렸고요. 에너지 비용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해서 차량 효율을 개선시켰습니다.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부품 설치 비용과 그 덕분에 아낄 수 있는 배터리 값을 비교하는 방식이었죠. 2달러 부품 덕에 4달러어치만큼의 배터리가 덜 필요하다면 그 부품을 추가했습니다. 2016년에 진행된 공개 행사, 값은 절반 이하인데 모델 S와 흡사한 외양에 전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사전 예약만 수십만 건, 예약 물량만 생산해도 수년이 걸릴 예정이었죠. 테슬라 앞에 놓인 파이가 얼마나 큰지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막 14억 달러를 조달하기 직전 큰 위기가 닥칩니다. 조슈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모델 S를 운전하다가 트레일러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사람들은 당시 조슈아가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오토파일럿만 믿고 핸들에서 손을 뗀 탓에 사고가 발생했고 그건 모두 머스크가 아직 불완전한 오토파일럿 기능을 과장 광고했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였죠. 고속도로 안전관리국이 조사에 나서고 언론은 집중포화를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테슬라가 자금 조달을 위해 사고를 일부러 은폐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습니다. 머스크에게 가장 충성스러웠던 투자자들마저 동요하기 시작했죠. 머스크는 통계를 보면 오토파일럿 기능이 사고율을 크게 낮췄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보안 기능을 도입하겠다고도 밝혔죠.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중에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면 경고음이 나오도록 했고요. 경고음이 계속 나오는데도 핸들을 잡지 않으면 아예 오토파일럿을 꺼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장밋빛 전망을 발표해 투자자들의 마음을 달랬죠. 이번 계획은 이름부터 거창한 마스터 플랜, 핸들이 필요 없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2017년이면 완전 자율주행을 완성해서 사람의 개입이 없이도 LA에서 뉴욕까지 이동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로보택시의 시대가 열리면서 더 이상 자가용을 살 필요도 없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기술 수준을 아는 테슬라 엔지니어들은 아연실색했지만 투자자들은 누그러졌습니다. 다행히 안전관리국에서도 오토파일럿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줬죠. 이 기능 덕에 오히려 충돌 사고율이 40% 가까이 낮아졌다고도 발표했는데요. 시장은 환장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 스페이스X에서는 발사한 로켓을 회수하는 데에 성공하면서 머스크의 이름에 엄청난 후광이 더 씌워졌습니다. 이듬해 7월 처음으로 만들어진 모델 3 30대가 고객에게 인도됐습니다. 미리 시승해본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는 모델 3가 모델 S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죠. 하지만 웬걸 머스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의아해하며 묻는 기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산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적어도 6개월은 그 지옥에 있을 겁니다. 수작업으로 어떻게든 30대는 만들어냈지만 사실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에 5,000대는 생산해내야 그나마 타산이 맞는 상황이었죠. 그 이하라면 테슬라에게 남겨지는 건 오직 파산뿐이었습니다. 가진 애를 다 썼지만 3분기, 그러니까 3달간 테슬라는 모델 3 단 260대만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머스크, 다시 직접 공장으로 뛰어듭니다. 24시간 연중 무휴로 현장을 지휘했죠. 다들 하루에 너댓 시간만 잘 수 있으니 공장 바닥에 드러눕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분량은 여전히 많았고 작업은 계속 늦춰졌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머스크의 탓이 컸습니다. 그는 모델 S 생산 공정을 전부 자동화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래서 로봇으로 가득 찬 공장을 만들었죠. 차체 작업장에만 로봇이 1000대나 있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천장에 매달린 로봇도 있을 지경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로봇들이 어설펐다는 겁니다. 로봇 하나가 에러를 일으킬 때마다 조립 라인은 멈춰서야 했죠. 이런 실상과 달리 당시 테슬라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상태였습니다. 고작 차 10만 대를 팔아 22억 달러를 손실낸 작은 회사가 1000만 대를 판 GM보다 더 비싼 상태였죠. 공매도 세력이 가만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주도 면밀해서요. 내부 직원에게서 최신 데이터를 입수하고 공장 위에 드론까지 띄워가며 생산량을 구체적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절대로 한 주에 5,000대는 못 나온다. 고로 테슬라는 망한다. 아주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단 하나만 빼고요. 상대가 일론 머스크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머스크는 우선 특유의 쇼맨십으로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새로운 버전의 로드스터를 공개해서 이목을 끌고요. 이 로드스터를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싣고 우주로 날려버립니다. 로드스터를 우주로 보내는 회사가 자동차를 못 만들겠냐는 메시지였죠. 공장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엔지니어 한 명의 용감한 제안을 머스크가 드디어 받아들였습니다. 72시간 안에 불필요한 로봇을 모두 제거합시다. 머스크는 직접 스프레이 페인트를 휘두르면서 조립 라인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직원들과 보내요? 남겨요? 란 문답을 반복하며 없애버릴 로봇에 스프레이를 뿌려댔죠. 덕분에 생산량이 주당 3,500대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1,500대는 남아있었죠. 공매도 세력은 나머지 1,500대는 지금 조립 라인으로는 절대 못 만든다고 장담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공장 안에 있는 조립 라인으로는 3,500대가 한계였습니다. 새 공장을 만들 시간도 돈도 당연히 없었고요. 하지만 머스크에겐 비상한 머리가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직원들에게 주차장에 천막을 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천막 안에 임시 조립 라인을 만들기로 하죠. 불과 며칠 만에 길이 300m, 폭 50m짜리 초대형 천막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경사진 바닥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근로자들은 빗면으로 차를 굴리면서 작업을 진행했죠. 머스크가 천막 공장을 떠올린 지 단 3주 만에 텐트의 끝에서 모델 3가 굴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18년 7월 1일 일요일 테슬라에게 기념비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앞 유리창에 5,000이라고 적힌 모델 3가 완성됐죠. 그 주에 생산한 5,000번째 자동차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해낸 거죠. 하지만 이제는 배송이 말썽이었습니다. 배송센터에는 차량을 대놓는 슬롯이 몇 개 있고 예약자들은 약속한 시간에 이곳에 와서 차를 가져가는 시스템이었는데요. 그런데 간신히 생산량을 맞추는 공장에서 스케줄대로 차를 착착 보낼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분기 말에 부랴부랴 쏟아져 들어오죠. 그러니까 도저히 인도 예약을 고르게 퍼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머스크는 자기 책상까지 배송센터로 옮겨서 이번엔 배송에 올인하는데요. 머스크의 묘안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직접 배송,
직원들이 직접 차를 끌고 가서 배달한 다음에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안이었죠. 다른 방법은 차 주인을 교육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였습니다. 1시간 설명하던 걸 5분으로 팍 줄여버리고 교육 영상으로 대신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 시간을 줄였으니 배송센터의 슬롯에는 여유가 생겼지만 이번에는 공장에서 센터까지 차를 보낼 트럭이 부족했습니다. 머스크는 최후의 수단을 꺼냅니다. 바로 트위터였죠. 열성 지지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배송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테슬라의 골수 팬들이 직접 배송에 나선 겁니다. 열성 팬인이 인도해주면서 설명은 또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테슬라라는 브랜드 파워가 확실히 증명되는 동시에 확산되는 순간이었죠. 덕분에 10만 대라는 목표량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83,500건을 고객의 품으로 인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게 술술 풀리면 역시 테슬라가 아니죠. 문제가 전부 해소되는 듯 했던 2019년 갑자기 매출이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가격을 좀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매출 감소폭이 너무 컸습니다. 분기 매출이 31%나 떨어지죠. 역대 최대의 분기 적자였고 다음 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테슬라가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는 진단이 쏟아졌습니다. 주가는 반토막이 나고 공매도꾼은 50억 달러를 챙겼습니다. 다시 파산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당시 테슬라의 부채만 100억 달러에 육박했거든요. 하지만 불굴의 머스크에겐 이번에도 솟아날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 중국이었죠. 사실 테슬라에게도 중국 진출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애플의 중국 진출을 주도했던 베로니카 우를 영입했지만 초기 판매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싼 테슬라 차에 관세까지 25%나 붙었으니 팔릴 리가요. 관세를 피하기 위해선 현지에 공장을 건설해야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해외 자동차 업체는 반드시 중국 회사와 합자 회사를 만들어야 공장 건설을 허가해줬습니다. 통제를 중시하는 머스크는 이 조건을 받아들일 리가 없었죠. 그런데 상황이 갑자기 머스크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국가적인 과제로 선정하고 전기차 산업을 제대로 밀어줍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트럼프의 무역 압박에 한창 시달리는 중이어서 화해 제스처도 필요했죠. 그래서 최초로 테슬라의 단독 공장을 허용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건설하는 데 쓰라고 12억 6천만 달러를 저금리로 대출해주기까지 합니다. 정부가 밀어주니까 온갖 허가도 당연히 프리패스, 인프라 설치도 일사천리였습니다. 그렇게 기가상하이 테슬라의 두 번째 자동차 공장이 건설되죠. 게다가 중국 공장엔 엄청난 장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 996, 중국의 노동 환경을 묘사하는 용어인데요. 중국 사람들은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는데 이걸 주 6일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장시간, 그것도 성실하게 꼼꼼하게 일하는데 인건비는 얼마나 싼지 자동화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겪은 시행착오도 겪지 않았고요. 차량의 품질은 미국 생산분을 압도했죠. 중국 인민들은 테슬라를 자동차 업계의 애플로 간주했습니다. 테슬라의 차들이 순식간에 시장을 싹쓸이하죠. 테슬라가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성장은 2024년인 오늘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2022년엔 131만 대를 팔았고요. 23년엔 180만 대를 인도했습니다. 모델 3에 이어 나온 소형 SUV 모델 Y는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인도된 단일 모델에 등극했습니다. 사이버트럭은 미국 자동차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픽업 트럭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고요. 모델 3보다 싼 진짜 보급형 모델 2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오죠. 3천만 원도 안 되는 테슬라는 도대체 몇 대나 팔릴까요? 여기에 완전 자율주행의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까지. 머스크가 꿈꾸는 테슬라의 미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아찔해집니다. 모든 허세를 현실로 만들어버린 일론 머스크,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테슬라 주주분들이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